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를 일본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유엔 제재로 북한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사실상 사전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비롯해 제주도와 평양, 베이징 등 9곳을 꼽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세 번째 피해자가 있으며 이 피해자가 고소를 고민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남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폭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휩싸이는 등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이 오는 21일 발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특사단이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났죠.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건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했습니다. 핵과 함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그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일본 아베 총리 면담은 예정된 15분보다 훨씬 긴 1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는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북한의 확실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向けて北朝鮮が具体的な行動を取ることによってその言葉を実践する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이전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경험했던 서 원장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그렇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는 평가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서 있을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또 협조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북한이 이 기회를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일부 시각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지지를 이끌어낸 정의용 실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역시 방북과 방미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로써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비핵화 공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만찬 때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이 한계점에 도달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 제재를 반대하고 마지못해 제재에 참여했던 중국이 그 효과를 인정한 겁니다. 이례적인 거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저녁 6시 20분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된 왕이 외교부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만찬.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의미심장한 언급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대북 압박의 임계점을 잘 파악한 뒤 압박을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안 2375호와 2397호가 나온 뒤 북한의 한계점이 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이 거의 완성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배경에 대북 제재가 작용했다고 평가합니다. I think that shows the effectiveness of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we're not letting up o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we're going to continue pushing forward. 실제 북한은 연일 대북 제재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패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지난해 통과된 유엔 제재안 23975는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는 등 북한 무역의 90%를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사실상 사전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 겁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순방 중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매우 초기 단계라며 북한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not heard anything directly back from North Korea, although we expect to hear something directly from them. 북한에 사실상 사전 접촉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소나 대화 범위 등 합의에 필요한 조치들이 나오겠지만 자신은 느긋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여러 단계에서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ade several promises, and if we hope that they would stick to those promises, and if so, the meeting will go on as planned.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사전 조율에 나서는 방안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먼저 고위급 사전 대화를 통해 정상회담 실패 확률을 낮추겠다는 건데 결국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해결 방식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되면서 세계의 담판이 될 회담 장소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후보지 9곳을 소개하며 판문점을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았는데 북미 양 정상들의 예측 불허 스타일을 감안하면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당시 클린턴, 김정일 북미 두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하며 서로 특사로 방문했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하지만 북한은 이를 체제 선전에 활용하며 난처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난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미사일 장면을 시연한 집단 체조를 보여주고 백악관을 찾은 조 부위원장은 군복을 입고 클린턴 대통령과 마주 앉은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우선 후보지 9곳 중 평양과 워싱턴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들며 북한의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앞서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평양이든 백악관이든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평양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be open to going to North Korea, going to his turf on that? Well, I don't think that that's highly likely, but again, I'm not going to rule anything out. 아울러 과거 북핵 육자회담이 열렸던 베이징, 김정은이 유학했던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중립지역인 스웨덴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을 들었는데 그중 판문점을 가장 먼저 소개하며 유력한 후보지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미 모두 확신하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회담이 열려야 한다며 일단 중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요즘 웬일로 한국 외교가 힘을 발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 방문 때도 미국, 중국, 일본 방문 모두에서 외교부는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도 외교부는 몰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부 내외 모두에서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소외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을 찾아 잇따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 중인 대북 특사단. 반면 같은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행보는 다릅니다. 강연과 기후 문제 협의 등 북핵 문제와 동떨어진 외부 일정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과정에서 외교부 소외론, 이른바 외교부 패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는 일종의 분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사 외교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보인다며 주변국 관리를 위한 외교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북한 측이 주장했던 이 내용들을 해석하는 데에서 공통의 이제는 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또 부천의 주류였던 북미, 북핵 라인이 외교부 혁신 일환으로 대거 한직으로 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주변은 이미 경계가 삼엄합니다. 취재 차량들도 벌써부터 속속 검찰로 집결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둔 이곳 서울중앙지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내일 아침 9시 반 예정된 시간에 출석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3시간 반 뒤면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간단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사 앞에는 언론사 중계차와 취재 차량이 빼곡하고 이 전 대통령이 서게 될 포토라인 바로 앞에는 방송을 위한 대형 천막들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소환인 만큼 검찰은 청사 보안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출석 시점을 전후로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과 사전에 등록된 인원만 출입이 허용되는데요. 검찰은 다른 수사부서의 소환 조사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경찰 차벽을 치고 집회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검찰 청사의 거리는 5km 남짓으로 오는 길은 3가지 정도 됩니다. 아침에 시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만큼 출발 10분 전쯤 어느 길로 갈지 경로가 정해질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까지의 거리는 5km 남짓입니다. 동선은 크게 2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택을 출발해 논현역과 반포역 등을 지나 출석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움직이는 동선입니다. 고속터미널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교대역에서 우회전해 검찰청으로 향하는 방법도 유력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경로가 알려질 경우 돌발 집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출발 직전에나 정확한 경로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도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경찰 오토바이 10여 대와 경찰차가 호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수행은 전직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수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께서 대개에서부터 검찰청사까지 같이 수행 모시고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출발한 지 15분 안에 검찰청사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내일 아침 검찰청사에 도착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조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할 듯합니다. 이도선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 입장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앞서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왜 국민께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가 이튿날 구속됐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노란색 세모 표시 위에선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검찰청사 1001호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2명인데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4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간단한 소감을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층에 있는 특수 1부장실로 이동합니다. 이후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조사의 취지와 방식을 설명합니다. 조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넓은 1001호로 휴게실로 만들어진 옆방에는 침대와 소파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10시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번갈아가며 관련 혐의를 캐묻고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 검사는 조서 작성 실무를 맡습니다. 조사 초반에는 이름 등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호칭은 대통령님이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습니다. 모든 조사 과정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에 따라 영상 녹화되고 검찰 수뇌부는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뒤 수사팀에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훈, 피영현 변호사에 이어 김병철, 박명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이룬 뒤 번갈아가며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지가 A4 용지 120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방대한 만큼 밤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보통 피의자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대질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등을 돌린 측근들과 대질 신문을 하게 될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다양한 수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질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인물들이 유력합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와 지난 2007년 대선 전후에 있었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데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옥 여사 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나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거론됩니다. 검찰 관계자도 대질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방식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질 조사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20개에 육박해 본인에 대한 조사만 해도 양이 많은 데다 대통령 소환 당일 대질 조사가 이뤄진 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질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MB 측근이나 관계자들도 검찰로부터 별도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급적 한 차례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경우 검찰이 대질 조사를 포함해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수사는 분명한 정치 보복이라며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도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지금도 변함 없으신지? 변함없습니다. 다만 검찰 공세를 방어해줄 변호인단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최근 자택 밖 외출을 일치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도 온종일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수시로 많이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정 기자, 논현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이곳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많은 취재진들 속에서도 깊은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며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변호인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몇 차례 자택을 드나들었지만 그 외 외부인은 출입이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뒤로 바깥 출입을 삼갔는데요. 변호인단이 종종 자택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지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는 자택 분위기와는 달리 자택 외부는 오늘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취재하려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그 앞으로는 안전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자택 주변으로 평소보다 많은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도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예고한 겁니다. 제보가 있다 이렇게 제보가 있고 다른 피해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추가 피해자 역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김지일 씨 등에 대한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어떤 실체가 막 드러나서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장 제출을 늦추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뒤 안 전 지사를 부르려 했다며 마냥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리되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건설사에 대해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충남 지역 관급 공사를 따낸 건데 이 건설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공사 수주 실적을 삭제해 더 의혹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3명 등 19명이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안희정 전 지사의 행적을 탐문하거나 컴퓨터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이나 추가 소환에 앞서 최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성폭행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마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한 H건설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충남 지역 도수로 공사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당시 안 지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보령댐 공사의 경우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형식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발주처는 수자원공사와 농어촌 공사였다며 특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충남도청 역시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에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하면은 또 연결이 되겠지만은 산하기관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또 다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심경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 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인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허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그 허위사실 보도한 몇몇 언론들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언급된 A씨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은 성추행 의혹을 놓고 수차례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되자 정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이를 반박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의 팬카페 대표였던 과거 측근의 진술을 담은 추가 기사를 내보내며 정 전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공방은 치열했지만 정 전 의원이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결국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불륜설에 휩싸인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이번엔 불륜설을 폭로한 당원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함정에 빠졌다며 반박했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륜설을 폭로한 당원을 회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박 후보가 민주당원 오모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전화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박 예비후보가 당 지도부에 제출하라며 오 씨에게 입장문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이런 논란에 대해 화해 약속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함정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 씨가 도움을 주겠다며 당 지도부에 전달할 입장문을 정리해달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파일 이런 거 자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내야 될 겁니다. 그럼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겁니다. 박 예비 후보 측은 오 씨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매일 폭로와 재반박이 거듭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 착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투 덕분이겠죠. 요즘 대학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 폭로가 나와도 조사해보자만 연발했던 대학들이 요즘은 일단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부터 시키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종대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수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학교 측은 학생 300여 명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해당 교수를 출석시켜 진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1, 2주 내로 다 조사 끝날 것 같고요. 서울대도 2년 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교수에 대해 이달 초 징계위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징계위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교수를 빠르게 격리 조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홍익대는 지난 9일 새벽 한 교수가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같은 날 오전 교수와 학생을 격리시키고 대체 강사를 뽑았습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의혹이 일더라도 강의는 계속하면서 진상조사가 진행됐는데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대학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국회 통과가 안 될 것 같지만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겁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한 듯 국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개헌 적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대통령 연임제가 채택되고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하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2022년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늦어도 오는 21일 발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간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가 자초한 일이라면서도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감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총장을 불러놓고 질의하는데 이 자리에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있었거든요. 염 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냐를 두고 싸운 겁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시작되자 광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또 사법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국회의장 활동이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공격하며 사개특위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미연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격 모독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정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개특위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수사사법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가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고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염동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 사개특위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 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망적입니다. 남성은 강하고 모험적이며 경쟁적, 여성은 민감하고 말 많고 다정함.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 것.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할 것. 지난 2015년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입니다. 이나마도 사회 각층의 비난을 듣고 1년 넘게 수정한 건데 그럼에도 왜곡된 성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라는 건 성폭행이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걸까요? 피해자가 조심하라는 대응법 투성입니다.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학교 교육을 믿지 못한 학부모들은 요즘 사교육 과목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바로 성교육이죠. 비싼 돈을 주고라도 내 아이의 성교육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새벽에 전화를 해서 집에 혼자 있냐를 묻는 게 성폭력인지를 모르고 피해자를 상대로 꽃뱀이라며 악플을 달아도
피해자가 어렵게 폭로한 내용을 패러디해서 회사 마케팅에 이용을 해도 그게 왜 심각한 성폭력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교육의 핵심은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성폭력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둑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왜 도둑을 맞았냐고 피해자만 다구쳐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똑같은 바닷모래를 두고 정부 부처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를 복원할 테니 건설업계한테 파가지 말라고, 국토부는 파가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당연히 혼선일 수밖에 없죠.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취선이 80m 바다 아래에서 퍼올린 모래를 바지선에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배 주변은 흙탕물로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채취선은 바다에서 퍼올린 모래를 이곳 세척장에 실어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인근에서 처리한 모래양만 3억 세제곱미터, 서울 남산의 5개 규모에 맞먹습니다. 건설업계는 늘어나는 모래 수요를 감당하려면 바다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어민들은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로 2년 연속 어획량이 100만 톤을 밑도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시대적 토목제일주의. 해수부는 일단 모래 채취는 안 된다는 입장. 해저면이 패이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망가진 해역을 복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저 지형이 일단 변화됐으면 거기에서 서식하는 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반면 바닷모래 채굴 지점과 허가권을 쥔 국토부는 채굴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모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가 담당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신청을 할 것이고요. 논란이 계속되자 바닷모래 관리 주무부서를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인에게 바다를 보러 간다던 40대 남성이 행방불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누가 일부러 지운 듯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동근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카센터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난해 8월 40대 남성 이모 씨가 자취를 감추기 전에 찍힌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열흘 가까이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 딸 제 차로 데려다 줄 때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CCTV에 찍힌 다음 날 카센터를 운영하는 지인 임모 씨에게 바다가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차를 타고 카센터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가 타고 나갔던 차량은 실종 48일 만에 카센터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카센터에 설치된 CCTV는 모두 제거된 상태였는데 임 씨는 이 씨가 지인들과 대마를 한 것을 숨기려고 CCTV를 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카센터와 인근 야산을 수색하고 주변 인물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전혀 그런 게 뭐. 계좌 내역, 그다음에 뭐 휴대폰 위치 추적 실시간 다 걸어놨고요, 지금도. 사라진 지 6개월.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잠적했거나 타살당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실종자 공개 수색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이맘때면 농촌에서 해충을 없애려고 논두렁에 불을 놓죠. 하지만 여기 해충보다 작물에 이로운 착한 벌레가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짝 마른 논두렁에 불을 놓자 곧장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영농철을 앞둔 요즘 농촌에선 해충을 없앤다며 논두렁 태우기가 한창입니다. 숨어있는 해충이랑 풀 제거를 위해서 옛날 관행적으로 선조들 때부터 이렇게 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 논두렁에 어떤 벌레가 사는지 확인했더니 해충은 거의 보이지 않고 거미처럼
농사에 도움을 주는 벌레만 가득합니다. 농민들이 논둑을 태우는 이유가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을 죽이기 위함인데 이들은 땅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에는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12%가 논두렁을 태우다 일어났습니다. 농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농사에 도움은커녕 피해가 더 큰 논두렁 태우기. 농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 5, 60대 세대의 34%, 그러니까 3가구 중 1가구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단순 부양이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가구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5, 60대 본인들도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꺾이는 나이인데 아래 위로 다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수명이 늘어났지만 노부모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고 저성장으로 자녀의 독립이 늦어진 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손주까지 봐주면 그야말로 삼중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샌 가정을 꾸려서 나간 성인 자녀의 가짜 부양가족까지 돼줘야 한다네요. 자녀가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겨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꾸미면 청약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분양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넘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 일부 청약 거래에서 불법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부산에 연고가 어떤 사람이 그 시점에 이제 전입이 된 당첨이라든가 이런 이후에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주소만 옮겨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가점을 많이 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런 위장 전입이 많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시장에 관심이 많은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청약부터 당첨자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지 직접 방문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사해야 할 대상에 비해 담당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가능성이 있는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쉬운 부양가족 가점을 아예 낮추거나 적발됐을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담배를 자주 피우거나 작게 피우거나 암에 걸릴 위험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를 줄이기만 해도 폐암에 걸릴 위험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만으로도 암에 걸릴 위험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은 40살 이상 남성 14만 3천여 명의 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하루 평균 흡연량이 10에서 19개비였던 흡연자가 10개비 미만으로 흡연량을 줄이면 20개비 이상의 흡연량을 유지하는 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4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흡연과 관련이 있는 비인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의 위험도 마찬가지로 26%가량 감소했고 모든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도 18% 줄었습니다. 한국인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담배를 줄이는 것도 암 예방에 도움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라는 점이 의의가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한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암연구와 치료 최근 5에 게재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 점점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들 여기죠. 그런데 근육량이 정상보다 크게 줄면 문제가 됩니다.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이걸 질병으로 따로 인정을 했을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66살 김모 씨는 근육 지수가 6.1로 같은 나이대의 정상 수준인 6.5에 못 미칩니다. 손의 근력을 측정해보니 정상치인 26에 한참 모자랍니다. 걸음걸이 역시 불안정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자 그러면 가는 거 기쁜 기보다는 겁부터 나는 거예요. 피해 안 주고 따라다닐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근육량은 보통 30대부터 줄기 시작해 50대부턴 매년 1%에서 2%의 근육이 사라지는데 70대엔 절반 정도만 남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도시는 10%,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은 30% 안팎이 정상보다 근육량이 적은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육량이 줄면 다른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 또는 어떤 큰 병을 앓았을 때 근육이 적은 분들이 훨씬 더 사망률이나 또는 합병증률이 높다고 알려진 것도. 근감소증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운동 뒤 계란 흰자와 우유처럼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백질을 동일한 양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을 지난해 초 질병으로 인정했고 우리나라도 질병 분류 코드 부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장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 18.8도를 기록하며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내일까지 계속되면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아서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영향을 미쳤던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씻겨나갔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아침에는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광주 아침에는 9도, 대구는 8도에서 출발하면서 아침과 낮 기온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릉의 낮 최고 기온 21도, 포항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는 전국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영동 지방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찍힌 사진 한 장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청계천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MBN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모습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의 번호가 1001번이죠. 내일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곳도 중앙지검 1001호실입니다. 당시 인터뷰를 했던 이 기자는 지금 법조반장으로 MB 수사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또 있을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